인덕원자이 SK뷰, 푸른마을 인덕원 대우, 인덕원 푸르지오 엘센트로, 이편한 세상 인덕원 더퍼스트, 인덕원 센트럴자이, 인덕원 마을 삼성, 인덕원 3호, 인덕원 숲속마을 4단지, 인덕원 대리밑자, 인덕원 대우 푸른마을. 인덕원이 왜 이렇게 많아? 안녕하세요. 최부심의 현장답사의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오늘은 주택시장의 미분양의 공포를 전파하고 있는 바로 그 단지죠. 인덕원 자이 SK뷰를 저희가 현장답사하기 위해서 여기 인덕원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단지로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네? 저기까지 절대 걸어갈 수 없어요. 왜요? 40분이 걸려서 차로 이동하셔야 돼요. 아, 40분 걸려요? 네. 인덕원인데 네. 40분이 걸려서. 아니, 잠깐만. 왜 40분씩 걸려요? 잠시만 한번 봐볼게요. 아, 뭐야? 여기도 인덕원이야? 네. 그럼 차로 네. 가보시죠. 지금 인덕원역에 내려서 원래는 걸어가려고 그랬는데 저희 담당 PD님이 걸어서는 절대 못 간다고 자기가 갔다 왔다고 일단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덕원은 저희가 현장 답사 때 이미 한번 다뤘기 때문에 뭐 정말 그 유명한 인덕원 프로지오 엘센트로부터 시작해서 이편한 세상 인덕원 더퍼스트 그리고 인덕원 자이 등등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사실 인덕원은 옛 지명인데 행정구역상 여기는 의왕시거든요. 그리고 평촌 신도시가 있는 데는 또 안양이기도 해서 두 개 행정구역이 다르고, 의왕은 여기가 내손동이어서 저는 내손동 이름도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인덕원이 더 뭐 인덕이 있는 동네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인덕원이란 이름을 정말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어저께는 또 저희가 반포를 갔다 왔는데 반포에도 반포자이가 있고 신반포자이가 있고 반포 센트럴자이가 있고 반포만 3개고, 과거에 제 2016년 책에 보면은 흑석동 갔을 때 흑석동에서도 자기네 동네를 옆반포라고 불렀거든요. 그 방배동을 가니까 방배동에서 또 자기네 동네가 뒤반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인덕원이 2020, 21년 2개 연도 동안 주택가격이 상승이 굉장히 좀 되다 보니까 이 지명을 뭐 서로 쓰려고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의왕 내손이라는 다른 예쁜 이름도 있지만 인덕원을 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걸어서 거의 뭐 3-40분 걸리는 거리를 인덕원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인덕원이 넓었던 건가?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의구심을 가지면서 지금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의왕시가 어쨌든 평촌 신도시 바로 옆에 붙어 있고 2010년대 건설된 그런 신축 아파트들이 많아서 여기도 오면은 신도시 느낌이 되게 물씬 풍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의왕 내손 다구역, 내손 라구역 이런 식으로 주변에 신규 분양 예정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저희가 가는 인덕원자의 SK뷰가 내손 다구역이었고 올해 9월에 분양을 했고 그리고 이제 내손 라구역도 분양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의왕은 여전히 앞으로도 분양이 많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장 답사가 이미 한번 왔었던 의왕을 또 온 이유는 바로 9월에 분양했던 인덕원자이 SK뷰라는 2000세대급 단지, 일반 분양은 총 899세대를 했는데요. 경쟁률이 거의 20-30대 1 정도가 나왔어요. 전용 49제곱미터 일반 분양을 한 평형에. 그런데 10월 달에 여기가 미계약을 좀 크게 해서 전체 44%만 계약을 하고 56%가 508세대인데 미계약을 하는 바람에 10월 25일에 다시 소위 무순위 청약이라고 하는 줍줍 청약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십 대 1 경쟁률이 나왔는데 다 계약을 포기한 걸 보니까 이제 뉴스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여기 분양가부터 시작해서 이게 적정했었는지를 점검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미분양이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나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주택시장 침체가 좀 깊고 또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 우려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인덕원자의 SK뷰 분양가는 좀 어떻게 산정했고 또 미분양이 어떻게 왜 났고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건지를 확실히 짚어보기 위해서 저희 현장 답사팀이 출동을 했습니다. 근데 사족을 달면 최근에 현장 답사팀이 갔다 온 데는 처참하게 시세가 처참하게 그러고 있어가지고 요즘 저한테 우리 단지 오지 말라고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현장에 도착했는데요. 한번 모델하우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60이고 잘 해놨다. 여기도 다 타일인데 타일 엄청 큰 걸로 해놨네. 와, 이 바닥이 여기 타일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까지. 이야, 잘 해놨다. 타일은 타일이다. 제가 방금 인더건자의 SK뷰 모델하우스를 둘러보고 나왔는데요. 일단 여기가 미분양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오긴 왔는데 보고 나니까 도대체 왜 미분양이 난 거야? 일단 너무 잘 지어놨습니다. 특히 제가 직방TV랑 아파트 언박싱도 같이 하고 있는데 아파트 언박싱 통해서 지금 수도권하고 서울에 공급하는 주택들도 많이 보고 있는데 인더건자의 SK뷰의 그 마감 퀄리티가 생각보다 너무 높아가지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벽면에 뭐 다 포쉐린 타일 마감이라던가 바닥도 그렇고 물론 유상 옵션이긴 한데 부엌도 엔지니어드 스톤이 아니고 세라믹 타일이야. 그래서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놨고 인테리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나 실내 그 디자인 뺀 거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진짜 자의 이름값을 했다. 그리고 뭐 SK뷰까지 같이 했으니까 같이 콜라보 설계이긴 한데요. 확실히 대단지로서 자이랑 SK뷰랑 굉장히 공을 들인 그런 단지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899세대 일반 분양이 났고 이런 것 때문에 경쟁률이 이제 한 30, 40대 1 정도 날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달에 지금 미계약을 하게 된 거는 미계약 56%를 한 거는 이제 여기 분양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럼 분양가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득템. 내손 다구역 지금 공사 현장을 저희 현장답사와 함께 걷고 계신데요. 일단은 분양가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보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사용하는 지역들이 있죠. 서울을 포함한 14개 구에 소위 한강벨트 그 14개 구하고 이런 데에서는 원가 방식의 분양가 상한제를 사용하고요. 그렇지 않은 특위가열 지역이나 청약 조정 지역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시하는 고분양가 심사기준이라는 거를 통해서 분양가격을 산정하거든요. 여기 의왕시는 특위가열 지역이긴 하지만 분상제 지역은 아니다 보니까 고분양가 심사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분양가 심사기준도 사실 답이 나와 있는데 왜냐하면은 A, B, C, D 4가지 사례를 통해 가지고 분양가를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A는 뭐냐면은 비교사업장이라는 건데 현재 지어지고 있는 분양사업장을 비교사업장으로 샀습니다. 동일 행정구역 안에, 그러니까 의왕시 안에 여기 내손 다구역 주변에 지어지고 있는 사업장이 있냐 이걸 찾는 거고 현재 A가 없습니다. 그럼 B는 뭐냐면은 준공 10년 이내에 반경 1km 동일 행정구역 안에, 그러니까 같은 의왕시 안에 준공된 단지가 있느냐? 있죠. 바로 푸르지오 엘센트로 이게 2019년 12월에 준공됐기 때문에 얘가 평당 분양가 한 1,700만 원에 분양을 해서 B 단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C는 뭐냐면은 C는 주변 시세인데 주변 시세는 여기 주변에 인더건 자이를 포함해 가지고 뭐 이페나세탕, 인더건, 더퍼스트 이제 이런 단지들이 있으니까 주변 시세를 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D가 있는데 D는 시도 레벨에서, 그러니까 안양시까지 포함이 되겠죠. 그 레벨에서 최근 1년 이내에 분양한 데가 있느냐 이렇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A는 없고 B는 있는데 1,700만 원이고 이 1,700만 원에 주택기간 상승률을 곱하게 되면은 2년 정도 동안에 한 25% 30% 올랐기 때문에 보통 한 2,200에서 2,300만 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연초에 여기 내손 다구역 지금 인더건자의 SK뷰를 생각할 때 보통 한 2,200 정도로 분양가를 추정했던 사람이 그렇게 많았던 거고요. 주변 시세는 작년 말 기준으로 거의 정점이었기 때문에 주변 시세는 사실 상당히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 시세를 그렇게 엄청나게 반영하진 않고 좀 B를 반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뚜껑을 까보니까 인더건자의 SK뷰의 분양가가 거의 평당 2,900만 원 육박하는 거의 주변 시세에 필적하거나 아니면 안양시에 분양했던 그런 주택가격 수준에 붙어버리니까 여기 분양가가 진짜 높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결국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관리하긴 하는데 시장에서 생각했던 거 대비해서는 좀 상당히 높은 가격의 분양가를 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분양가격이 21평 기준으로 5억 원대 중반 그리고 25평 기준으로 거의 7억 원대 중반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주택시장 하락기에 이 분양가가 과거에는 로또성 분양이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로또성 분양까지는 아닌 그런 상황이 되면서 좀 청약을 포기하게 된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촬영일이 10월 25일이기 때문에 오늘이 무순위 청약일인데 아마 오늘 무순위 청약일에도
거의 미분양이 대부분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순위 청약 제도가 작년 5월에 제도가 바뀌어서 과거에는 광역에서 다 넣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해당 시에서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왕시에서만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좀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여기는 의왕시긴 하지만 안양을 포함해서 이제 판교 서쪽 라인, 과천 안양 포함은 이쪽 라인에 그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인데 의왕만 하다 보니까 좀 작아질 거라고 생각이 돼서 아마 오늘 무순위 줍줍에 대해서는 결과를 예상을 해보지만 미분양이 조금 적체가 될 것 같고 아마 광역으로 수요를 넓히게 되면은 그때 여기가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다만 이 인덕원자이 SK뷰의 시사점은 뭐냐면은 앞으로 청약 로또는 이제 사라지는 추세가 되고 있다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게 자연스럽게 부동산 PF의 부실화하고도 조금 연결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 미분양이 쌓여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려의 시각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부심과 함께 인덕원자이 SK뷰 현장 답사를 같이 둘러보셨는데요. 오늘은 준공된 아파트가 아니라 건설 예정인 현장이었고 또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촬영이 허가되지 않은 지역이다 보니까 저의 그 어두운 감탄사만 들으셔가지고 조금 헷갈리는 게 있으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잘 빠진 평면과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놀란 점이 있었고요. 다만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조금 있었고 아마도 안양시의 분양가를 반영해서 2,900만 원이라는 굉장히 높은 분양가를 받았던 것 같은데 앞으로 공급될 그런 추가적인 안양의 분양가 역시 이렇게 높게 나온다면은 분양 성과를 담보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덕원자이 SK뷰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느꼈던 거는 무순위 제도에 대해서도 개편이 필요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이 청약 제도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2017년에 파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청약이 2030 세대가 당첨되기 어렵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투기과열 지역에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청약은 가점제 기준으로만 작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2030 세대의 기존주택 연끌하고도 막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약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아마 현장 답사를 통해서 더 설명드릴 수가 있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미분양이 확실히 부동산 PF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은 조금 걱정과 기우 정도이지만 이게 확대가 된다면 미분양이 대폭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금융기관이나 건설사나 주택공급 단체들이 영향을 받게 되면서 경기가 둔화될 우려가 생기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뭐 산이 깊으니까 골이 깊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아마도 정부 관계자 쪽에서는 이런 미분양이 늘어나는 부분을 계속 손 놓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대책이 나오게 될 텐데 그럼 뭐가 나오냐면 아마도 청약 제도의 개편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를 여기서 조금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왕에서만 1순위를 꽂으면은 수요가 약하지만 광역에서 모으면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청약제도도 무주택자들한테만 공급하니까 수요가 조금 약한데 이거를 다주택자들한테, 그러니까 유주택자들한테도 공급하게 되면 수요가 확대되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침체가 되거나 하면은 이 청약제도를 손대면서 수요를 건드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청약제도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또 유심히 살펴보시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또 어떤 흐름을 잡는 데 굉장히 도움되는 부분이라는 것도 오늘 미리 예고편으로 한번 알려드리면서 현장 답사에서 앞으로도 보여드릴 게 많다 이런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고요. 저와 함께 계속 팔로우를 한번 해보시죠. 고고! 그리고 주택시장이 과열될 때는 뭐 너나 없이 다 엄청나게 청약을 하고 과거에는 무순위 청약의 경쟁률이 뭐 29만 대 1 이랬었는데 주택시장이 냉각이 되니까 경쟁률 30대 1 나온 사이트 역시 56%가 계약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얼어붙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면은 아직 뭐 그렇게 빠르게 얼어붙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정부 부처 관계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 현장 답사를 통해서는 아니면 여러 가지 보여지는 시장의 그런 분위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냉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청약이 무조건 로또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청약을 넣으실 때는 자금 조달 계획부터 생각해서 이 주택을 내가 이 가격에 분양을 받았을 때 정말 유지가 가능한지 이제 이런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주택은 확실히 그 어떤 경우에서도 소득의 적정 수준 보통은 10배 정도 되는데 10배 이내의 소득과
그 주택 가격과 그리고 자기 소득의 20% 정도를 원리금으로 상환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바운더리 안에서만 꼭 그렇게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고, 무리한 영끌 뭐 아니면 제3자의 추천 뭐 옆에서 푸시하니까 뭐 등 떠밀려서 사거나 이렇게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오늘의 현장 답사를 끝내고요. 저희는 또 다음 현장 답사지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